네,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많이 안 와주시면 어떠나 서울에서 거의 마지막 GV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6월 개봉하고 첫 GV를 더숲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의 마지막 GV인데 다시 더숲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잔챙이 연출한 박중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지금 평일인데 또 이렇게 자리를 거의 다 채워주실 줄은 극장 우리 관계자분들 놀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박주환 감독님이랑 같이 잔챙이를 제작하고 또 주연 배우로 출연한 배우 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잔챙이에서 희진역 맡았고요. 날씨 너무 더운데 이렇게 자리 해주셔서 끝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영 GV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들어오시니까 좀 떨리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독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이제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주에서도 보신 관객분이 오늘 또 다시 2년 뒤 오늘 와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N차 관람 오신 또 몇몇 분이 계신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이 김호원 배우님이랑 원래 알고 지냈고 같이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요. 강릉 국제영화제 참석차 거기 호텔에서 둘이 그때 다 저도 작품 활동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김호원 배우님도 잘 배우로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2년 만에 만났는데 저희가 농구 영화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농구 영화 출품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지내냐니까 유튜브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농구를 좋아하셔서 농구 유튜브 하나 했는데 낚시 유튜브를 한다고. 낚시 유튜브 뭐 한 300명이나 200명 정도 찐 속으로 생각하면서 몇 명 구독자 몇 명? 저 2만 4천 5천 명 뭐 이런 말씀에 2만 5천 명? 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데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셔서 본인이 스스로 제작이라도 해서 장편 영화를 감독님 우린 찍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인데 무명 배우 그냥 그 설정 그대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하던 중에. 그래서 본인 그대로 찍으면 된다고. 낚시 유튜브인데 무명 배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네. 김호원 배우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감독님의 이 이야기에 바로 설득 당하신 건지. 일단 저는 그 장편을 제가 꼭 제작해서라도 연기를 해야겠다,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하자고 하셨을 때, 제 소재가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낚시 영화는 좀 너무 우울하고 항상 좀 슬프고 되게 막 불륜이나 막 살인이나 막 이런 그런 어떤 낚시터의 배경이 항상 있어서 이거는 또 재미없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게다가 제 얘기를 하자고요? 나 너무 매력이 없는데 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좀 거부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 어떤 감독으로서의 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조금씩 만드시면서 저에게 추천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확신이 있으시면 저 따라가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개봉까지 또 프로듀서로서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제작자와 이제 연기를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연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작품에서 연기를 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 같은 아직까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에게는 조금 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작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확신이 와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런 확신이 오는 또 다른 어떤 감독님이나 아니면 박주환 감독님이나 뭔가 이게 있으면 바로 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잔챙이에서의 확신은 감독님이셨을까요? 사실 잔챙이에서는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제가 감독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두 작품을 했는데 저는 사실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물론 배우의 몫일 수도 있고 연출자의 몫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제에서 뽑아주는 거나 개봉해서 잘 되는 거는 사실 무언가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떠나서 감독님이 연출하시고 그리고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출자로서의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두 작품이나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신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어깨 으쓱하시겠네요. 네, 최영 배우님하고 송한 배우님은 잔챙이 처음 각본을 보시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이거를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사실 신인 배우고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다 보니 기회를 잡는 게 어떤 거든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오디션 공고를 받고 그냥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이런 상황인데 혹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상황에서 오디션을 받고 사실 오디션의 일화도 되게 재밌었어요.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지금 여기 앞에 되게 오랜만에 만난 감독인데 요즘 좀 잘 나가. 근데 이 감독을 밀당하면서 살짝 꼬셔보는 상황극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앞에 상대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험도 되게 재밌었고. 대본 없이요? 네, 그냥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작품이고 한 달 반 정도를 같이 사무실에 모여서 감독님이랑 오빠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어떤 로그라인대로 그러면 어떤 배역으로 어떤 대사를 칠까 이제 같이 작업했던 과정이었어요. 거의 연극처럼 작업을 하신 거네요. 저희가 트리트먼트만 가지고 배우들을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각 씬마다의 행동 지문이나 대사 지문은 배우들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엔딩 크레딧 보시면 각색의 배우들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 작업을 오케이 하시는 분들 안에서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배우분들은 그 작업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장편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선은 불러줘서 오디션을 가졌고요. 사실은 그 트리트먼트만 봤을 때는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봤을 때 뭐 크게 흥미롭지 않았었는데 그 제작 방식에 대해서 오디션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터 이렇게 상상해왔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물을 먼저 이제 제작하는 사람과 뭔가 명확한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그리고 그 뛰어놓은 상황 속에서 어떤 정수가 되는 단어들을 뽑아내서 대사를 만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그런 식으로 제작할 거다라는 거를 저도 그런 상상이나 판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까 하고 여쭤봤었는데 감독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나답게 연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울타리를 좀 쳐드릴 거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작 방식에 대한 신뢰가 이제 거기서 확 와가지고 아 그렇다면 난 너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트리트먼트만 있는 상태로 한 씬을 계속 같이 써가면서 작업을 한 건가요? 그냥 이제 대략적인 트리트먼트 있으면은 그냥 앉자마자 바로 그냥 즉흥부터 즉흥 연기를 하는 식으로? 네, 그냥 즉흥 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걸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대화를 한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즉흥 연기도 한 적도 있고 이제 다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날 하루 모이면 한 6시간, 8시간 회의하는데 그걸 제가 집에 가서 정리를 해올 거 아니에요. 또 내러티브 플롯 만들고 캐릭터 다듬어서 또 얘기하는 거야.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또 캐릭터가 또 바뀌고 또 이야기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얘기한 걸 감독님이 초고 형식으로 정리하면은 그걸 같이 각색을 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뜬뜬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각본 작업을 다 같이 하시면서 힘들었던 지점이 없으셨는지 그게 배우님들한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감독이나 아니면 작가가 쓴 시나리오로 연기를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방식인데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게 저도 좀 새롭긴 해가지고 배우님들은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초고를 제가 같이 써가지고요. 그리고 그 트리트먼트 안에 대략적인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느낌의 대사를 칠 건지가 다 써 있어요. 그게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나온 장면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제 머릿속에 이미 있고 캐릭터가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 호준이라는 인물을 조금 입체화시키고 배우 김호원이라는 사람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고 이 배우들과의 그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이 배우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고 답해주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그 다음에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남감독 이 정도 가야 채영 이 정도 가야 되나 희진이 이 정도 가야 되나 이런 어떤 오고 가는 것들이 그 한 달 반, 2달간의 시간이 가끔은 조금 또 얘기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중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다른 배우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작업하는 과정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서 재밌게 했는데 제 생각엔 제가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잘 따라가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 둘은 너무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라는 생각이 너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들어서 이제 감독님도 힘들게 하고 이제 장문의 톡을 감독님한테 이제 보내고 여기 또 어느 날은 회의를 하러 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의하고 있는데 혼자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참 힘들게 했다. 근데 잘하고 싶어서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희진 캐릭터가 원래는 사실은 이 남자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쪽을 꼬셔보고 저쪽을 꼬셔보고 이렇게 약간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감독님께서 제가 고민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시더니 한번 휴게소에서 멈춰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희진의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었고 그것도 같이 고민해주면서도 완성됐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장문의 카톡이 뭐였을까요? 이제 다른 배우들은 좀 입체적으로 캐릭터가 변화되고 완성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여성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영화만으로 어렵거든요. 여성의 그 깊은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걸 끄집어내는데 저 남성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힘들고 계속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 주체적인 어떤 여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예술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여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인물을 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는 이제 자 제일 단순하게 휴게소에서 나는 상업영화조차도 이게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보면 그냥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무턱다고 상업영화라고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희진이라는 사람은 그냥 휴게소에서 좀 멈춰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 가보자. 뭐 이제 그런 어떤 어렴풋한 목표 지점을 놓고 계속 좀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장문으로 이 남성 둘 사이에서 소비되는 인물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제 보냈는데 감독님께서 나도 희진을 그런 인물로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마음을 감독님도 장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희진은 전혀 소비되는 여성으로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고 오히려 두 남자가 희진을 꼬시려고 하지만 희진은 커리어적인 욕심이 있지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건 있었어요. 이제 호준이랑 맥주 마시면서 약간의 호감? 인간적인 호감일 수도 있고 누가 약간 착각할 수도 있는 뭐 여자친구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밥 사줄게 뭐 맥주 먹자 약간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둘이 서울에서 맥주를 마셨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희진은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연락 와도 호주는 연락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가정에서 힘든 점. 각본을 같이 쓰시는 과정에서 힘드신 점이 없었는지. 우선은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작을 하면서 이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잘못된 표현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창작하면서 허다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서 한 10시간 가까이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창작에 대한 어떤 그 지점을 놓지 않고 그리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뿐인 거지 정신적으로 이걸 내가 연기 이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흔치 않잖아요. 진짜 없죠. 없잖아요.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뭐 희진 배우도 그때 당시에 뭐 힘들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두 배우분들 다 같이 작업할 때 너무 유연하게 또 뭔가 특별한 것들 찾아가면서 만들어내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배우 복이 많으시네요.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디션장에서 1000명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10명만 딱 남자 10명, 여배우 10명만 만났어요. 그 지하실, 사당동 지하실에서 그렇게 오디션 즉흥 연기도 보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는데 사실 그 10명은 1000명 중에 뽑혀서 온 10분은 다 간절하신 분인데 임채영 배우님 저 유일하게 제가 각인이 되는 게 성한 배우님은 뭔가 즉흥 연기도 물론 제일 잘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제일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분명히 남자 배우 10명 다 간절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눈빛으로 표현하셨는지. 아, 그냥 귀로 느껴져요. 귀로. 네, 기로 좀 전달해서 잘 간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합니다. 근데 저도 오디션 볼 때 이거 정말 하고 싶냐라는 게 마지막 항상 질문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관객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이나 소감?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서 그 질문이 있는데, 연출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후반부에 남감독님 신발에 바늘이 꽂혀 있었잖아요. 낚싯대 바늘. 그거를 알아채고 뽑아내는 과정에서, 희진이 뽑아줬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호준이라는 배우가 던진 떡밥을 남 감독님이 알아채고 바늘을 뽑아내고 탈출하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희진이 바늘을 뽑아준 게 아까 말씀해주신 소비되는 여성으로 남지 않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직접적인 비유로 생각하면 이제 호준이 낚으려던 남 감독이 그냥 달아났다인데 그 장면을 연출할 때 그걸 빼줄 때 어떻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여배우 희진이 빼주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 그 장면에 대한 의미를 그때도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해보면 계속 남 감독이 희진을 여자로서 꼬시는 데만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작품적으로 진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고 약간 집착하는 면이 있었던 거고 그 바늘을 단순히 호준이 낚으려던 남 감독이 달아났다 차원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희진이 스스로 남 감독을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집착으로부터 약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희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남 감독이라는 물고기를 이렇게 놔주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예,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그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요, 네 분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와, 진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서 잡았다고 정말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일단 김호원 배우 겸 그 작가님께 그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본 장면 중에서 좀 마지막 장면이 좀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원 배우님께서요. 마지막 떡밥 관련 건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무슨 중간에 무언가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대본집인가 뭐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그걸요 낚싯대로요 확 던져가지고요 대본집을 잡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그 대본이 떠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낚시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바늘 하나로 그 대본을 건지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뭔가 그거를 호준이 저는 건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나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을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디션 봤던 대본이 떠내려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런 어떤 진지한 표정으로 막 자꾸 이러진 않겠죠. 근데 뭔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이 영화를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의 호준의 어떤 그 표정이나 그 다음에 낚아채는 그 모습은 영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 꼭 필요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제가 더 좀 에너지를 조금 더 강하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감독님이 항상 원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 호준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따라갔는데 이 따라감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랑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라감이 멈추지 않으려면 무언가 뒤에 마지막 엔딩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인물을 계속 더 깊이 있게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저의 그 호준의 욕망이나 또 간절함을 이것으로 제가 더 그 얘기를 듣고 더 좀 낚는 모습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네, 어떤 꿈에 대한 열망, 욕망, 그리고 아직 남 감독한테 또 한 번 거절당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낚아채리라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거의 안 들어가다가 그 장면에서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게 판타지 같기도 하고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 장면에서만 음악을 쓰신. 네. 그게 음악과 편집과 이제 마지막 엔딩이 제일 항상 어렵거든요. 편집할 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다른 편집은 빨리 끝났는데 엔딩 때문에 계속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흘러가고 하던 끝에 지금 배우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도 미친놈이야? 대본을 낚는다고 배우 연기를 하면 그 심리적으로 의도가 있잖아요. 다 내가 이걸 시나리오를 그냥 한번 이렇게 낚아주면 그런 연기가 안 나오잖아요. 뭐 무슨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낚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처음에는 다른 장면은 그냥 무심하게 허탈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장면도 촬영을 했었어요. 그것도 붙여보고 이렇게 좀 격정이 좀 더 있는 장면도 붙여보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는 이 좀 감정이 올라오는 이 장면이 충분히 이 호준이 그동안 1시간 반 동안 95분 동안 끌어왔던 이 상황에서 리얼리티한 연기는 아니지만 그게 좀 뭔가 오묘하면서도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이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악이 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편집본들에서는 다른 장면이 아예 붙은 적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던지는 장면 말고 아예 다른 장면이 붙은 적도 있었나요? 엔딩 장면에서. 그 시나리오가 지금은 그 찌 주변에서 이렇게 유속이 느려서 이렇게 머무르는데 시나리오가 그냥 멀리 떨어져가는 컷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때 2년 전에 보셨던 관객님들이 지금 요번에 또 와주신 몇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전주국제영화제 때는 그 에필로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호준이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그날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수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호준의 옆모습에서 전화가 여자친구한테 오는데 자기 어디가? 나 촬영? 영화? 아니 유튜브 하면서 그 에필로그를 개봉할 때는 뺐고요. 이 개봉 버전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제 때 들어가지 않았던 호준이 낚고 풍경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제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엔딩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희진이한테 그렇게 너무 충격인데요. 지금 승리의 반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프닝 장면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 오프닝 장면 보시면 거의 35초 동안 자동차의 시선으로 그 낚시하는 곳을 가는 장면을 찍으셨는데 그게 스릴러나 호러에서 많이 쓰이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씬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상을 하시고
오프닝으로 쓰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시간 순서로 하면 제가 뺐다는 그 영화제 버전의 그 에필로그가 영화 이 순서의 제일 처음이에요. 낚시터에 가는 호준의 옆모습. 근데 그건 이제 뺐고 영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했을 때 마치 제가 시점샷이 비슷하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계속 이렇게 저수지로 가는 듯 그런 느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의 시선이 계속 뭔가 제3의 인물 같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오프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예, 옆자리에서 찍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장면은 빼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호준의 캐릭터가 너무 달라졌을 것 같아서, 호원 배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장면이요. 여기 전주에서 보신 분들 아까 인사하셨는데, 좀 관객들 사이에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는 관점이 되게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저희의 의도는 그날 영화 시작하는 아침의 시간의 순서로 가는 거였는데 관객분들의 대부분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셨더라고요. 시간의 순서를. 그래서 그런 약간 혼란이 여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제를 다니면서 피드백들도 에필로그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으셔서 이제 감독님이 계속 고민하시다가 개봉하는 버전에서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히려 저런 더 여운을 많이 남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저는 감독님이 그렇다고 하시면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여담은 제 실제 유튜브 장면을 막 넣고 싶어 하셨었어요 엔딩 쪽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잘 말린 것 같고요 그거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사마는 실제 배우님의 유튜브 채널명이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까 배우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호준이 실제 어쨌든 김호원 배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자기 얘기를 쓰고 그걸 연기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큐멘터리면 쉬워요. 그냥 저 일상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냥 카메라에만 조금 잘 나오게 이렇게 뭐 메이크업 좀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영화다 보니까 호준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캐릭터 이름도 호원으로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제가 연기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름도 좀 한 글자라도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바꾸게 됐고 그게 배우로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의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 하나조차도 캐릭터가 호준이라고 부르는 거랑 호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현장 연기에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호원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호준이라고 부르면 한 단계 이렇게 뭔가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름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캐릭터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 남 감독이 나를 되게 막 쌍욕을 하면서 너는 연기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막 욕을 했던 감독을 만났는데 되게 진상으로 만났어 낚시터에서. 그러면 배우 김호원이었으면 이 사람이 유명하든 말든 옆에서 열심히 고기 때려잡고 그냥 가버리던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낚시를 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난 낚시터에서 왕이니까 뭐 어쩌라고 하고 갔을 텐데 굳이 호주는 몇 자리 옆에 앉아서 낚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밤낚시 안 한다고 해놓고 감독인 거 알고 또 밥 한 끼 하더니 밤낚시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 저랑 좀 그러니까 선택의 캐릭터적으로 배우 김호원이었으면 그냥 집에 갔을 텐데 호주는 그러지 않고 남아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찌질한 모습이 저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찾아갔어요. 이 저라는 사람이랑 호준이 뭐가 다르지? 그러면 그게 먼저 캐릭터를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되니까 그런 걸 찾아가면서 조금 저랑 분리를 시키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어쨌든 시키지도 않은 오디션을 하잖아요. 사실 그게 근데 어떤 그 배우의 엄청난 간절함이 보여가지고 저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남 감독이 거기서 너무 좋다, 너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말을 다음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나 PTSD 오는 영화계에 너무나 사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것 같다. 이런 에피소드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건지, 누가 겪은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 감독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제 경험감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20년 가까이 연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런 감독님들 많이 없으신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전후 그때 특히 드라마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말로 되게 배우들을 기를 죽이시거나 그 다음에 되게 막 욕을 하시는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걸 들으면 바로 이렇게 뭐 인터넷을 띄우거나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욕들을 몇 번 들으면서도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막 너무 굴욕적이고 다음날 현장을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가서 연기 한마디 했는데 너 연기 그딴 식으로 할래? 이렇게 스태프들, 배우들 100명 앞에서 그런 얘기 단역 배우가 들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연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굴욕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까지 보여지는 거 영화적으로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 영화의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텐트 오디션 장면은 사실 감독님이랑 고민 제일 많이 하긴 했는 게 사실 좀 오글거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배우들이 보면 되게 오글거릴 거예요. 저기서 연기를 한다고?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의 힘을 빌리기도 했고 영화적으로 너무 필요한 클라이막스였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사실 선택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맞아요. 저도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으니까 또 남 감독의 캐릭터도 더 부각되는 것 같고 남 감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얄밉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또 영화를 끝까지 보면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구나. 또 PD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선을 어떻게 잡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시즌인데요. 이 인물이 영화 제목이 잔챙인데 이 세 인물이 다 결국에는 잔챙이잖아요. 이 인물을 어렸을 때 봤을 땐 되게 막 선배님이고 그리고 큰 장편 영화의 주인공 하셨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모습 보면은 뭐 활동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고 한때 되게 잘 나갔다고 하는 엄청 유명한 감독인데 상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니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그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또 원하는 배우도 단 한 명도 쉽게 본인이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 초라함을 가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낚시터로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 희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본인이 붙잡고 싶은 자존심 같은 거예요. 이 인물이. 얘가 내가 예전에 봤을 때에 되게 좋은 연기를 하는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던 배우거든요. 물론 그 남 감독을 지금 여기에 모셔서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당신한테 얘가 최고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본인이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었던 내 모습에 그 시절에 봤던 가장 좋은 배우였던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를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너 나 못 믿어? 본인은 계속 불안하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되게 컸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 둘이 연기하는 장면이 저도 너무 오글거리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얼마나 순수해요,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연기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간절하겠어요. 그리고 간절함은 누구한테나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가장 큰 것 같아요.
남 감독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본인이 가장 간절했던 순간을 떠올렸었던 거죠.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연기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장면에서 제 거 혹시 클로즈업이 혹시 들어가냐 그랬더니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우선 하나 붙잡고, 그리고 뒤에 이제 헤어지는 장면 이후에도 나오냐 그랬더니 아마 들어갈 것 같다. 차 운전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간다 해서 그 두 부분을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관객분들이 그 연민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으로 두 부분을 붙잡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부분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막 시니컬하고 굉장히 거칠은 인물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헤어지고 그 핸들 붙잡고 갈 때 어떤 생각으로 갔을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내가 이제는 좀 삶의 경험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에 한 번씩 미끄러지시고, 그리고 본인의 초라한 순간들을 한 번씩들 겪고 집에 돌아가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되게 깊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들거든요. 내 어떤 그 솔직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힘든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차 안에 본인만 있잖아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솔직한 여린 소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앞에서 뭐 어떻게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이 인물이 저한테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뭐랄까 그 진짜 안에 있는 가장 진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거죠. 예. 뭘 못하는 거. 그래서 남 감독이 앞에서 정말 얄밉고 저런 애는 입봉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 휴게소부터는 잘 됐으면 좋겠다, 입봉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희진 역할에 최영 배우님한테 궁금했던 게 휴게소에서 매니저 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불렀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부를 건데 불렀다고 얘기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안 부르고 일단 몸 내렸고 결정도 정말 급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휴게소에서 앉아서 다시 또 들었던 생각이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괜히 멈췄나? 따라갈까? 나중에 생각할까? 어떡하지? 다른 그 시나리오도 있는데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러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데 하고 싶은데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남 감독님도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붙잡는다고 저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도 가볼까? 이런 걸 결정을 못했어요. 어떤 감정이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때 같네요. 휴게소라는 게. 저는 그때가 오히려 되게 강단 있어 보여서 좋긴 좋았거든요. 휴게소에서 그냥 너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힘내라고 하는 게. 그럼 대표님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대표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너 지금 어떻게 구워 삶아서라도 빨리 해야지. 너 계속 국민영화 할 거야? 이런 압박의 전화였고 제가 알기로 감독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또 한 번 주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영화적으로. 그래서 그걸 일부러 삭제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좀 희진하면서 그 간절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 보이려고 했던 노력이 강단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낚시터까지 내려왔다는 게 그 간절함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한 두 개, 네, 많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갑자기 좀 깊이 있는 얘기들도 많고 했는데 어렵다거나 뭐 공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내가 뭐 그냥 거기 들어있는 사람 그 세계에 있는 거 마냥 바로 공감되고 너무 재밌게 잘 봐서 좀 신기하고 너무 좋은 영화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감독과 배우가 낚시터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굉장히 이제 정말 공감 가는 감정 싸움을 하는데 그 원래는 그 전에 오디션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꽤 깊이 본 사이인데 정말로 그 두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조금 그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시나리오 과정 속에서 그 장면에 대한 그 어떤 좀 리즈너블한 타당성 있는 서로의 그 알아챔이나 행동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오디션을 받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서로에 대한 안면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 호준 같은 경우는 낚시터에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차고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이 낚시터에서 오늘 제대로 된 분량을 뽑을 거야. 나는 유튜버야. 이거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는 어떤 이런 낚시인들이 사실은 호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명의 거기 있는 낚시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복장도 실제 오디션 볼 때는 그런 복장을 안 하고 뭔가 그래도 감독님이니까 뭐 다르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주는 지나칠 때까지도 그리고 뭔가 옆에 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할 때까지도 방해할 때까지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계속 방해하는 이상한 아저씨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낚시터 가면 실제로도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같이 하기 싫은 아저씨다. 그냥 짜증나는 또 이상한 그래서 그 대사에 보면 이상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정도였고 이제 근데 계속 짜증나게 해서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저도 모자 벗고 여기도 선글라스 딱 벗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는 인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다시 보시면 그때 제 표정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인지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선글라스 벗고 모자 벗는 데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눈치채는 장면은 맞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좀 더 기능적으로 선글라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 때는 또 다른 모습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자랑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남 감독의 이제 정서적인 것들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치듯 지나가다가 저 사람을 봤는데 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저기서 봤고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다가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눈에 낯이 익은데 라고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저예요. 이제 제가 좀 그런 부류기는 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인지가 됐다라고 해서 거기서 딥하게 가서 누군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제가 심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할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남 감독의 캐릭터에 조금 투영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 감독이 그렇게 피나오듯 도망쳐 와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자리 싸움하면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어느 정도 인지는 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고 하니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에 싸우기까지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본 거죠. 저는 감독님은 오디션장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부터.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 타이밍을 다 놓쳐가지고 제가 원하던 질문들이 지금 앞서서 다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도 또 생각해보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선은 지난 지구이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제 성한 배우님이 상당히 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감동, 상당히 애처롭게 느껴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 운전하는 신 그 눈빛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안타깝게 느껴지는 어떤 잔챙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진상 감독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앞전에 질문하신 분 이어서 좀 부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타이밍이 보이다 보니까 두 배우님들이 어떤 표정을 보면서 저도 순간 저 장면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 이 장면에서 눈치챘구나. 그 장면에서 눈치챘구나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저 혼자 삐직했던 장면이 이제 희진이 이제 감독님한테 어제 기준 오디션 보셨죠? 했더니 기준 오디션 봤지. 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살짝 이제 호준 눈치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 눈빛이 상당히 오묘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약간 호준을 약올리는 말투 같기도 했었고 호준아 너 듣고 있니? 내가 어제 너 오디션 봤던 감독이야? 뭐 이런 표현인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의 의미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소한 질문 하나는 더 이제 제가 낚시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 B44 낚시 자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감독한테 자리를 뺏기고 두 칸을 옮겨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서 두 칸을 옮기면 낚시가 안 되나요? 그게 궁금해요. 그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그 낚시가 처음에 호준이 걸어 들어가면서 대사 나레이션 하잖아요. 유튜브로. 낚시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낚시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고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고기들만 알겠죠. 근데 뭔가 지형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잘 나오는 자리에서만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무조건 포인트 잘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또 영화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뭔가 고기를 많이 잡고 큰 고기를 잡는 그런 것이 남 감독이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또 큰 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의미로도 맞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칸 띄우면 고기가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호준이라는 인물은 호사마로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자신감, 낚시계에서는 거의 자기가 이 저수지에서는 왕이다 하고 오기 때문에 네가 그래? 나 네 옆에서 잡을 수 있어. 이러고 이제 앉아서 잡아낸 거고 그 안에는 많은 판단이 있었겠죠. 아예 안 나오는 자리면 안 했을 텐데 그래? 글로 가는 고기 내가 다 잡을게. 내가 다 땡겨서 잡을게. 이런 마인드로 아마 앉아서서 원래는 그렇습니다. 눈빛은 오디션을 굳이 본인이 보겠다고 좀 이제 밀었어요. 제작사 쪽에. 원래는 이제 상업적으로 넘어가면은 유명한 배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획사 쪽에 있는 배우들을 이렇게 같이 추려서 뭐 하곤 하는데 그걸 굳이 어떤 내가 독립영화의 어떤 좀 잘 나갔던 감독으로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그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은 시간과 그 소모가 되게 많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밀어붙여놓고 소득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연기에 대해서 내가 본 것도 있고 하니까 기대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오디션장에서 그 기대를 완전 저버리는 모습을 또 봐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밀어붙인 그 상황을 함께 했었던 배우니까 여기 와서 숨 쉬러 왔다가 보니까 또 그 떠오르니까 더 답답하고 한숨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걸 제가 지금 세 번째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약간 술 먹고 하는 씬이 제가 같이 마시는 것처럼 티키타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엔 보면서 마지막에 세 분들 그 클로즈업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정말 단편적인 감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서 그 감정 잡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은 안 하던 클로즈업을 갑자기 왜 마지막에 연속으로 넣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영화의 후반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우스 오디션 영화의 후반부 말씀은 텐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희진의 옆모습 클로즈업 이제 호수 바라보는 장면이 있고 휴게소가 있는데 이제 호수 바라보는 장면이 좀 희진에게 좀 그날의 아침에 좀 의미 있었던 장면이고, 남 감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라이브 장면이고, 호주는 마지막 엔딩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카메라를 든 나조차도 이 사람의 어떤 이 유튜버의 물론 유튜버에 모르고 이 여배우에 대해서도 난 잘 모르고 있다. 계속 저희가 시나리오를 같이 각색을 하면서 지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발전시키면서 촬영을 해나갔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배우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촬영 방식도 그거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는 거랑 잘 모르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가서 보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관계가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근데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클로즈업이 후반부에 좀 중요한 장면에 나왔던 것 같고 계속 희진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게 아침이었는데 아침에는 좀 더 희진 옆에 붙어 있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 막 격정되는 이 사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봐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 감독 옆자리에 타서 흔들리는 드라이빙 하고 있는 남 감독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쳐다봐도 될 것 같고, 예, 그때서야 조금 카메라를 든 내가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이 영혼들을 조금 더 가까이 봐도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되셨나요? 배우들 아까 질문하셨었죠?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오디션장 텐트 마지막 아까 말한 클로즈업이요. 네. 저는 아까 얘기를 다 드렸어가지고 그냥 뭔가 더 좀 첨언을 하기보다는 우리 다른 배우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휴게소에 남아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어서.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그 의도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리면 연기하는 입장에서 뭐 배우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 전까지 연기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제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연기를 하겠다보다 그 전에 뭘 가지고 있었는지가 내 경험 속에 최대한 스며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물로서 느낀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오면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오는 감정들은 오는 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다, 저런 감정이다, 그러다 여기서 이런 감정을 보여줄 거야 라고는 하지 않고, 그리고 연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서 저기서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냥 거기서 나오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는 이게 나와서 나오는 거고, 이게 대답이 좀 흥미롭게 됐으니까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관객분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두 분만 더 받아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2개 질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했던 첫 번째 집이 때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채영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왔던 장면들 중에서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촬영 이후로 낚시에 대한 흥미를 또
두 남자들 사이에서 낚시를 안 하셨는데 혹시 좀 흥미를 가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저수지 바라보는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좀 예쁘게 나온 것 같기도 해서 좋아하고 또 가장 희진다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이랑 그리고 제가 사실 모자를 굳이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봐서 감독님만 모자를 쓰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가방에 모자를 갖고 왔어요 감독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 선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고 느낀 게 모자 쓴 희진의 모습이 좀 색다르게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장면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희진의 마음에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낚시를 흥미가 생겨도 이 둘 때문에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낚시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되게 조용하게 공간에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서 낚시는 배워보고 싶고 약간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은 거지만 영화로 인해서는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호원 배우님하고 성환 배우님도 제일 좋아하는 씬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 밤에 셋이 앉아서 그 밤낚시하는 곳에 앉아서 셋이 앉아서 멍들이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중간에 그 뭐라고 해야죠? 그 기둥을 두고 세 인물이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멍때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현장에서도 보자마자 이 장면 너무 좋다 이랬었어요. 뭐랄까 그냥 진짜 앉아서 그냥 진짜 자기 생각에 너무 편안하게 그 공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는데 그냥 그 장면 보는 순간 같이 이렇게 쓱 들어가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좀 멋있게 잘 나온 장면이 제일 좋은데 멋있고 예쁜 이 영화에서는 장면. 멋있고 예쁜 장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희진 채영이가 훨씬 더 이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아마 그나마 이쁘게 나온 장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감독님이랑 저랑 맨날 우리 여배우를 더 살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호준이 남 감독한테 떡밥 써보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 장면 전에 그 떡밥 써보라고 하기 전에 호준이 잠깐 고민하는 샷을 감독님이 약간 그 뒤에서 한 45도 정도 약간 제 여기가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잡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멋있게 나와서. 네, 맞아요. 좀 약간 이 머리도 이쁘고 이 옆 라인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감독님은 그럼 감독님 목소리 연기한 씬이 제일 좋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에 부장님이 이제 감독님 목소리 연기하신 거거든요.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씬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 연기는 제가 연기를 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진짜 그 얼굴 안 나오는 목소리 연기인데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그 정말 목소리밖에 안 나오는 연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영화를 스스로 보면서 그랬고요. 제가 앞에 좋아하는 장면은 껌종이가 제일 좋습니다. 네, 껌종이가 사소한 장면인데 저희 영화가 그 접근법이 배우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영화가 항상 제일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주면 제가 시나리오를 썼으면 껌종이가 안 나왔을 거예요. 뭘로 이 남 감독이 자기가 먼저 왔음을 증명할까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때 가방도 나오고 신발 슬리퍼도 나오고 많은 고민하다가 스스로 껌종이를 창조해내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껌종이가 진짜 남 감독 캐릭터 같았어요. 껌 하나로 하겠다는 게. 네. 관객분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2달 전쯤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주로 면접관으로 2년 동안 있다가 면접자가 됐어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살이 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딱 접했는데 각자 자기 삶의 주도권이 흔들린 상황에서 좀 자존감이든 주도권이든 쥐고 가려고 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뭐 위로까지는 좀 그렇고 나도 좀 잘 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서도 두 번째 볼 때는 호중과 남 감독이 서로를 인지하는 장면, 선글라스 벗고 모자 벗으면 서로 인지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 세 번째 보니까 두 분이 술 취해서 싸울 때 남 감독이 너도 나 무시하네라는 대사가 되게 꽂힌다거나, 희진이 극중극 그 연기, 술 취해서 연기하고 나서 빠져나올 때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도 갑자기 보이고, 그래서 반복해서 본 맛도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차 관람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이고, 질문 뭐냐면요. 그 문제의 작품인 그 카나리아 있잖아요. 어떤 주체적인 여성이 뭐 요트를 타고 뭐 탐험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시나리오를, 그게 어디서 나온 시나리오인지 일단 궁금하고, 그게 손익분기점을 넘겼을지. 네, 뭐 감독이나 배우분들 어떻게 알겠냐면, 감독이나 배우 아니면 누가 알겠냐는 생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뭔가 어떤 이야기의 대본은 필요하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자체의 영화 속에서. 그때 이제 제가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영화 소재, 감독님들 맨날 영화 소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막 떠오르거든요, 항상. 근데 그 중에, 요트 영화 소재, 이런 제가 이제, 게 있었는데, 또 기사 보면 어떤 남자가 세계일주 하면서 막 요트를 타고 남성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러다가 이제 그때 잔챙이, 그래. 여성이 세계 일주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설정이 희진이 고민하는 이유가, 카나리아라는 영화가 로맨스, 액션, 어드벤처 이런 장르거든요. 그런데 약간 조금 심파스러운 그런 로맨스물이에요. 어드벤처.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죽은 남자를 요트를 타다가 세계 일주를 하던 남자친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남자친구를 좀 그리워하고 어떤 그런 마음에 그 슬픔을 극복하고 자기도 스스로 요트를 타면서 항해를 해 나간다. 그러던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난다. 그런 손익분기 못 넘겼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임채영 배우가 지금 다음 주 일요일 날 임채영 배우전까지 하면서 독립영화로 되게 요즘 장단편 영화에서 각광을 받으시고 이제 주목을 받으시는데, 임채영 배우가 이제 내년 되면 소지섭이 이제 그 요트, 카나리아라는 요트 영화의 주연 스타 배우이고 신인 떠오르는 독립영화계의 제2의 정유미로서 이제 내년에 영화를 찍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심파 이야기인데, 카나리아 요트, 대서양의 아름다운 카나리아 제도에 요트가 많이 정박을 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텐트에서 했던 장면이 그 카나리아 제도 해변에서 약간 오글거리는데, 그리워하는 죽은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나를 잊어라, 이제 너가 새로운 남자를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궁금했었는데, 상업 영화. 네. 네네네. 관객분들 더 질문 없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과 후에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의 마음가짐이나 달라진 점이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저희 영화가 이제 작게 개봉을 해서 이제 거의 영화관에서 이제 종영을 하는 이 시점에 지난 1, 2년간 영화제에서 강님들 만나고, 또 이번에 개봉을 해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이제 만나면서 OTT, TV로 많이 시청을 하고,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영화 극장에 오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하는 이 시점에 내가 그냥 OTT에 개봉이 되게 어려운데, 돈도 들고 극장 잡기도 어렵고 마케팅 하기도 어렵고
내가 왜 개봉을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이제 같이 이제 펀딩할 때도 개봉 펀딩을 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 던져보면서 지금에서 느끼는 게 영화 산업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극장은 계속 존재할 것 같고 영화도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개봉을 해서 내 영화를 걸어서 이렇게 단 2,000 몇백 명의 아주 적은 관객분들이라도 이렇게 만나야지만 왜 극장이 필요하고 어떤 영화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봉 관객님들을 이 극장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이 공간에서 이렇게 이 소중한 독립예술 영화 작은 극장에서 저숲에서 만난 의미는 저의 개인 우리 앞으로 영화의 어떤 그런 미래이자 저의 미래이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독립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관객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마지막 인사 아닙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잔챙이라는 영화를 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저의 어떤 배우로서의 조금 달라진 생각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영화를 개봉까지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극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영화를 이렇게 직접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GV 1시간이 넘는 GV를 함께 해주시고 있는 관객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잔챙이란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극장과 관객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이 경험이 제가 앞으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떤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연기를 하는 이유가 좋아서도 하지만 이 관객 한 분 한 분, 이 영화를 내가 앞으로 연기할 작품을 봐주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영화를 걸어줄 하나하나의 극장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나 큰 원동력이고 재산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화가 관객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를 제가 잔챙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보고 비슷하게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 유학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내 꿈을 계속 가져가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외에서 몇 년간 너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 영화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자기는 앞으로 내가 유학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엄청난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영화가 너무 큰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는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게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잔챙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느낀 건 영화의 힘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계속 영화를 할 것이다, 하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잔챙이라는 잔챙이 작품을 하면서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인물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런 배우로서 또 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큰 경험이었고, 그걸 토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던 작품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고민했던 지점을 보시는 관객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저거 내가 많이 담긴, 어떻게 보면 저가 가진 모습을 담겨있는 영화인데 그걸 보시면서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또 보면 조금 더 나를 믿고 더 던지고 나답게 계속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좀 그런 자존감도 좀 높여준, 자신감도 좀 얻게 해준 그런 고마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배우로서 한 단계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너무 고리타분하고 뻔할 수 있는데 좀 겸손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연기를 하면 당연히 좋아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GV를 전국을 다 따라다녔어요.
거기 갔더니 그 지방에서 그 막 허름한 극장에 평일에 얼마 안 되시는 관객분들이 와서 그거를 보러 와주시대. 멀리서까지 찾아오셔서 그때 정신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날 생각하고 연기를 해서 안 된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연기를 할 생각을 하고 그 책임감을 갖고 연기를 해야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배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뼈저리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경험하게 해줬던 것 같고 이 작품과 이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연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더 확신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연기는 배우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더 느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되게 이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실수하고 되게 연기 못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 이제 음향 감독님이라던가 이제 다른 스태프분들이 제가 멋있게 나오고 연기가 잘해 보이게끔 이거를 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이거를 게다가 이 상대 배우들 이 두 분이 또 같이 맞추면서 받쳐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기가 나온 거지 단순히 제가 해서는 나온 거는 아니다라는 걸 또 더 느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기죽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재밌게 잘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겸손함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챙이라는 영화가 관객분들한테뿐만 아니라 같이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위로와 에너지와 계속 해나갈 그런 힘을 준 영화인 것 같아서 감독님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칠 시간이라서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혹은 차기작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원래 관객분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이렇게 고맙다고. 울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네, 채용 배우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울어야지, 이거. 배고파 울어가지고. 정말 긴 시간인데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저기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 친구 2명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걱정도 했는데 끝까지 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자리 빌어 저희가 오늘 마지막 GV 서울에서 하는 마지막 GV인데 이 자리 빌어서 감독님이랑 호원이 오빠랑 그리고 성환이 오빠 같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는 꼭 전하고 싶고요.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모두 다 아프지 말고 다 각자만의 멋진 항해 하시기를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 앞으로 뭐 기회가 되는 거 열심히 하고요. 연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 인스타 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팔로우 해주시고 네,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보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영화를 걸어주시는 또 극장과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그 잔챙이가 드디어 이제 저수마트 시네마에서 종영을 했는데 저는 일단 배우로서 더 큰 작품 그리고 더 좋은 연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로 또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다시 또 이 감사함을 돌려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하거나 또 프로듀서를 하면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더 그렇게 관객 여러분들께 또 우리 도수바트 시네마에서 찾아오는 그런 날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잔챙이 영화가 계속 좀 수동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배우님들고 저도 그렇고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몇 억이 들고 캐스팅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저 예산으로라도 이 배우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대뽀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데 이곳에 이렇게 와서 만나서 정말 우리 배우님에게 세 분 배우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배우님들도 저도 앞으로도 다른 작품들 자주 더 많이 관객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저도 응원을 하고요. 저도 그냥 요즘 관심 있는 작품은 이 잔챙이가 돈이 없어서 이 저수지에서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창조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또 한 번 정도는 더 좀 저예산으로 해보고 싶은 지금 욕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작품도 이런 잔챙이와 같은 접근 방식 정말 적은 예산이고 미니멀한 영화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 작품으로 또 관객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다음 작품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작지만 큰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런 영화들일수록 후기가 또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또 SNS에 후기 써주시고 마지막 GV지만 또 IPTV에도 올라오니까요. IPTV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늦은 밤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